안녕하세요. 코인가이드입니다. 땡땡코인 10배 오른다, 100배 오른다는 영상들, 땡땡코인이 미래다, 땡땡코인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주제의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코인의 역사와 의미 방향성을 알게끔 도와주는 영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인가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코인들에 대해 알고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각각의 코인들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발명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길고 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기술적,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디지털 희소성의 기원과 철학적 토대. 비트코인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컴퓨터 과학, 암호화,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융합체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공개했을 때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이버펑크 운동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1990년대 사이버펑크 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감시 사회를 우려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수많은 시도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기술은 1997년 아담 백이 개발한 해시캐시입니다. 원래는 이메일 스팸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우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스팸 메일 업자가 수백만 통의 메일을 보내려면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게 만든 겁니다. 한 통 보낼 때는 쉽지만 100만 통을 보내려면 컴퓨터가 과부하 걸려서 전기세가 엄청 나오겠죠? 이게 바로 작업 증명의 시초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기술을 스팸 방지가 아닌 화폐 발행의 기준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어서 1998년 웨이다이의 비머니, 닉 제보의 비트골드 같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앙기관 없이 통화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몰래 가짜 신분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문제나 돈을 복사해서 쓰는 이중지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중앙 서버의 도움 없이는 실패했죠. 하지만 사토시는 이 실패 원인인 중앙화된 신뢰 문제를 P2P 네트워크와 작업 증명, 난이도 조절이라는 독창적인 조합으로 해결해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와 제네시스 블록의 메시지. 사토시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봤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The Times 03 John Suren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해석하면 2009년 1월 3일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재무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블록 생성 날짜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의 모순을 비판하고 비트코인이 그 대안임을 선언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사토시는 이후 프로젝트를 떠났고 그가 보유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창시자가 먹튀할 위험이 없다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의 신뢰를 더 강화시켰죠. 제2장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와 핵심 아키텍처. 비트코인의 혁신은 복잡한 기술들이 정교하게 맞물린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구조와 머클트리, UTXO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장부는 블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각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나뉩니다. 특히 블록 헤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전 블록 해시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체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 블록의 지문이 자식 블록에 찍혀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다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머클트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블록 안에는 수천 개의 거래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검사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큽니다. 비트코인은 이 거래들을 두 개씩 짝지어 해싱하고 또 해싱해서 결국 맨 꼭대기에 단 하나의 해시 값인 머클루트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책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책의 각 페이지를 요약해서 만든 최종 지문 하나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 덕분에 스마트폰 같은 가벼운 지갑에서도 전체 장부를 다운받을 필요 없이 내 거래가 장부에 잘 적혔는지 그 경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SPV 간편 결제 검증이라고 합니다. UTXO 모델, 상태 관리의 혁신. 비트코인은 우리가 쓰는 은행 계좌와 다릅니다. 은행은 잔액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지만 비트코인은 UTO, Unspent Transaction Output 모델을 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현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1만원권, 5만원권이 들어있죠? 그게 UTXO입니다. 5만원권으로 1만원짜리 커피를 산다고 칩시다. 5만원짜리 지폐에서 1만원어치를 오려내서 주나요? 아닙니다. 5만원권을 통째로 내고 4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덩어리 전체를 쓰고 남은 돈은 새로운 주소로 돌려받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거래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매번 새로운 주소로 거스름돈을 받으니 프라이버시도 지켜집니다. 제3장 합의 메커니즘과 채굴 경제학. 중앙관리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 컴퓨터가 똑같은 장부를 가질까요? 사토시는 게임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작업 증명 POW. 채굴자는 블록을 만들 자격을 얻기 위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만약 누군가 과거 장부를 조작하려면 그 이후에 쌓인 모든 블록의 수학 문제를 다시 다 풀어야 합니다. 정직한 채굴자들이 과반수인 한 공격자는 절대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긴 체인 규칙입니다.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 DAA. 그런데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문제를 너무 빨리 풀면 어떡할까요? 코인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난이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2016 블록 약 2주마다 난이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마치 보일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방이 너무 뜨거워지면 보일러를 낮추고 추워지면 높이는 시기죠.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채굴자가 폭증했지만 이 기능 덕분에 항상 10분이라는 블록 생성 시간을 칼같이 지켜왔습니다. 채굴 인센티브와 내시 균형. 채굴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들의 이기심을 이용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채굴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지만 해킹을 시도하면 막대한 전기세만 날리고 실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해킹에 성공해서 비트코인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 가격이 폭락할 테니 훔친 돈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결국 착하게 구는 것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길이 되는 셈이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제4장 비트코인 스크립트와 거래 유형.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금고가 채굴자들에 의해 어떻게 철통같이 지켜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꺼내서 쓰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이 비트코인 전송을 단순히 A가 B에게 돈을 보낸다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거래의 내부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스택 기반 스크립트 언어. 비트코인 거래 내역에는 스크립트라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의 조건을 거는 겁니다. 이 돈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어, 혹은 이 돈은 사흘 뒤에나 쓸 수 있어 같은 조건을 거는 거죠. 여기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성이 또 나옵니다. 그는 이 스크립트 언어에서 무한반복 루프 기능을 일부러 뺐습니다. 만약 반복 기능이 있다면 해커가 무한히 뺑뺑이를 도는 거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채굴자들의 컴퓨터를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보안을 위해 기능을 제한한 아주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표준 거래 유형, 자물쇠의 종류.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 비트코인은 다양한 자물쇠를 만듭니다. P2PKH 기본 자물쇠,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내 공개키에 맞는 개인키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식이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비트코인 주소가 이겁니다. 다중서명 P2SH,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3명 중 2명이 열쇠가 있어야 금고가 열린다 같은 조건을 거는 겁니다. 탭루트 P2TR, 가장 최신 기술인 탭루트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조건이 걸려 있어도 겉보기에는 기본 자물쇠랑 똑같아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덕분에 해커들은 이 지갑이 평범한 지갑인지 거액이든 다중서명 지갑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술의 자세한 원리는 잠시 뒤 7장에서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계약 조건들을 안전하게 실행해주는 글로벌 검증 시스템인 것입니다. 제5장, 보안 모델과 공격 벡터 분석. 4장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거래되고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고가 튼튼해도 도둑들이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뚫리지 않을까요? 혹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5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51% 공격의 경제적 한계. 가장 유명한 위협은 51% 공격입니다. 누군가 전 세계 채굴 파워의 과반수를 장악해서 장부를 조작한다는 시나리오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최신 채굴기 수천만 대가 필요합니다. 장비값만 최소 13조 원이 넘게 듭니다. 전기세는 별도고요. 만약 어떤 공격자가 13조 원을 들여 공격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아, 비트코인 해킹당했다 라는 뉴스가 뜨자마자 가격은 0원으로 폭락하겠죠? 공격자는 13조 원을 써서 휴지 조각을 훔친 꼴이 됩니다. 이를 게임 이론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장비로 정직하게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공격은 경제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암호학적 취약성과 양자 컴퓨팅 위협. 다음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미래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비트코인 암호를 다 풀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뚫릴 수 있지만 대비책이 있다 입니다.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를 2번이나 꼬아서 만듭니다. 양자 컴퓨터라도 이 이중 잠금을 역으로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뚫린다 해도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내성 서명 퀀텀 레지스턴트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노드들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방어막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제6장 확장성 전쟁의 역사. 외부의 적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내전, 바로 2017년 블록 크기 전쟁입니다. 빅블로커 vs 스몰블로커. 2015년경 비트코인 사용자가 늘어나자 전송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을 두고 두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빅블로커,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넓히자. 블록 크기를 1MB에서 8MB, 32MB로 늘려서 커피도 사 먹게 하자. 스몰블로커, 안 된다. 도로를 무작정 넓히면 유지비가 비싸져서 개인이 도로를 관리할 수 없게 된다. 비트코인은 소수기업이 아닌 개인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비유하면 대형 건설사 채굴자들이 고속도로를 100차선으로 넓히고 통행료를 다 우리가 먹겠다고 한 것이고, 시민 사용자들은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도로 관리에 참여 못한다. 확증은 2층 도로 고가도로를 뚫어서 해결하자고 맞선 겁니다. 당시엔 자본과 장비를 쥔 빅블로커들이 압도적으로 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요. 하지만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사용자들은 UASF, User Activated Soft Fork라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채굴자 너희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우리는 너희가 만든 블록을 장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주인은 채굴자가 아니라 노드를 돌리는 사용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때 패배한 빅블로커들이 떨어져 나가 만든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 BCH입니다. 제7장 현대적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비트코인은 다시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4장에서 탭루트를 잠깐 언급하며 자세한 건 뒤에서 다룬다고 했었죠? 바로 그 탭루트가 전쟁 이후 비트코인이 이뤄낸 가장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슈노르 서명과 키 집계. 2021년 활성화된 탭루트의 핵심은 슈노르 서명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허가기가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10명이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려면 서명 도장 10개를 다 찍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장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누가 서명했는지 다 보였죠. 슈노르 서명은 10명의 도장을 녹여서 하나의 큰 도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블록체인에는 딱 하나의 서명만 남습니다. 용량도 줄어들어 수수료가 싸지고 밖에서 볼 때는 이게 한 명이 한 건지 100명이 한 건지 알 수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강력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화, MAST, 코버넌트. 이 기술 덕분에 비트코인에서도 복잡한 계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은 코버넌트 같은 기능도 연구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해도 해커가 돈을 바로 못 빼가게 묶어두고 주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금고 기능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8장 레이어2와 확장성 솔루션. 7장에서 비트코인 본체가 똑똑해졌다면 8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더 빠르게 만드는 기술을 다룹니다. 아까 6장 전쟁 때 스몰 블로커들이 주장했던 확장은 2층 도로에서 하자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층 도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친구랑 술 마실 때 매번 안주 하나 시킬 때마다 송금하고 수수료 내면 번거롭죠?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장부에 적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이서 수천 번 거래를 주고받아도 블록체인에는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정산된 결과 딱 한 번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도 수수료는 1원도 안 들고 속도는 비자카드보다 빨라집니다. 사이드 체인과 비트코인 롤업. 이 외에도 리퀴드 네트워크 같은 사이드 체인,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는 롤업 기술을 비트코인에 가져오려는 비트VM 같은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저장소를 넘어 거대한 금융 생태계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구장, 제도권 진입과 거시경제적 미래.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돈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6년 만에 방구석 개발자들의 장난감에서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월스트리트. 2024년 1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전 세계 연기금, 퇴직연금 같은 진짜 큰 돈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규제 환경과 국가 전략. 이제는 기업을 넘어 국가들이 움직입니다.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처럼 국가의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유럽 등 전 세계가 규제를 정비하며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ESG,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전기를 낭비한다는 비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채굴자들은 버려지는 전기를 찾아다닙니다. 발전소 입장에선 버릴 전기를 돈 받고 파니까 좋고, 채굴자는 싼 전기를 써서 좋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수익성을 지켜주는 전력망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ESG 투자자들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년간 수없이 많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술적으로 더 단단해졌고 경제적으로는 희소성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타협 없는 탈중앙화와 보안을 지켜냈고 레이어2를 통해 확장성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도구를 넘어 기관과 국가가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을 향한 비트코인의 여정, 그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인가이드였습니다.